오늘 알아볼 내용은 원자 모형 그 두 번째 이야기 보호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을 곁들인 오늘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학자들의 열정 넘치는 과정 그 두 번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인트로 언급했듯이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간 나오는데 최대한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세요. 4원소설 이후 돌턴의 원자론부터 시작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가 원자핵 및 양성자를 발견한 후 체드윅이 중성자까지 발견하면서 원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밝혀진 듯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럴싸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은 얼마 안가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원자의 안정성과 선 스펙트럼의 설명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점점 인력에 의해 가속되며 원운동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즉 러더퍼드의 모형이 맞다면 모든 원자가 순식간에 붕괴해버릴 것이고 이 세계는 진즉 멸망해버렸어야 했을 겁니다. 이처럼 러더퍼드의 모형은 원자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얘기해봐야 합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일종이며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이렇게 줄세어 봤을 때 빨간색 빛의 파장이 보라색 쪽 빛의 파장보다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파동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빨간색 빛의 진동수가 보라색보다는 더 작다고 말할 수 있고 진동수에는 파동의 에너지가 비례하므로 빨간 빛이 파란빛보다 에너지가 더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빛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다른 색의 빛은 각각 다른 크기의 에너지를 뜻한다는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며 빨간색 바깥에 존재하는 선이라는 말을 써서 이쪽 영역은 적외선, 보라색인 자색 바깥에 존재하는 선이라는 말을 써서 이쪽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원리대로라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 적외선이 가장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으며 에너지가 작은 전자기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선 스펙트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853년 스웨덴 물리학자 옹스트렘은 기체에 아주 큰 전압을 주어졌을 때 금속의 불꽃 반응처럼 뭔가 특이한 붉은색의 빛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분광기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이 붉은 빛은 이상하게도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우선 왜 붉은 빛이 방출이 되었느냐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우선은 수소 원자에 강한 에너지가 주어져서 원자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에너지가 적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포근한 이불 속에서 나와 일어나서 불안정해지는 것보다 다시 누워 잠들어서 안정해지고 싶은 것처럼 자연계의 물질들은 보통 안정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즉 에너지를 받은 수소 원자도 원치 않은 에너지를 받았으니 그 에너지만큼을 다시 바깥으로 내뱉어대는데 이때 내뱉는 에너지가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이면서 특정한 색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럼 이 빛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점이 어째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일까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에 준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수소 원자가 뱉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당연히 처음보다 100만큼의 에너지가 상승했을 테니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0부터 100 사이에 어떤 에너지만큼이라도 뱉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만큼의 에너지나 99.999의 에너지 전부 다요. 즉 0부터 100까지의 연속적인 에너지를 주르륵 방출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 스펙트럼이 방출되었다는 것은 분명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어졌는데 수소가 뱉어낸 건 20, 40, 80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뱉어냈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의 속력이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80, 70, 30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보존역학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러더퍼드의 모형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무거운 원자핵보다는 가벼운 전자의 운동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합리적이었지만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운동에 원운동이라는 점 빼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에 전자는 이론상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멘붕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끊어져 있다는 양자론을 인정하고 이를 설명해냈던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우선 질량이 크며 부피가 작은 입자인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작은 전자가 돌고 있다는 러더퍼드 모형의 큰 골격은 그대로 계승하고 수소 선 스펙트럼과 원자의 안정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원자 모형을 개발해냅니다. 바로 전자 껍질 모형, 보어의 행성 모형입니다. 보어는 전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추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원 모양 궤도를 따라서만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
운동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의 위치가 원자핵을 기준으로 항상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고 등속 운동이므로 운동 에너지도 일정하게 되면서 같은 궤도 위를 운동하고 있는 한 전자는 일정한 크기의 특정한 에너지만을 갖게 됩니다. 이 궤도를 보어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렀으며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죠. 이때 원자핵과 가까운 안쪽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가장 안쪽 껍질을 껍질 번호 1번을 붙여 K껍질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이후 2번 껍질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L껍질, M껍질, N껍질 등으로 나타냅니다. 보어는 이런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껍질들이 여러 겹 쌓여서 원자를 이루고 있으며 전자는 이 껍질들 사이에 절대로 존재를 할 수 없고 껍질 궤도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추가로 제시하는데 이 특정한 궤도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으며 이때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일어나면 전자가 궤도들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전자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안쪽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10,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전자의 두 껍질의 에너지 차이인 90보다 작은 에너지를 제공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궤도 사이의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90의 에너지를 주어졌을 때 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위쪽 껍질인 2번 껍질로 전자전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쪽 껍질로 전이된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1번 껍질로 전자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두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인 90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즉 전자가 바깥쪽 껍질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안쪽 껍질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자들이 가장 안쪽 껍질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갖는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 바닥 상태에서 단 하나의 전자라도 위쪽 껍질로 전이하여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러더포드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보어 모형은 해결했을까요? 일단 전자가 가장 안쪽 껍질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가 붕괴될 리가 없으므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 가능하고 두 번째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나타내보면 대략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껍질로 올라갔던 전자가 아래 껍질들로 내려오면서 여러가지 에너지를 방출하고 우리는 그것을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하게 되니 훌륭하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낼 수가 있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선들의 파장값을 토대로 가장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계산해서 각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일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N은 껍질 번호이며 특징은 가장 불안정한 최외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0으로 기준 삼아 마이너스 값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안쪽 껍질로 들어갈수록 급격하게 넓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급격한 에너지 간격 차이 때문에 각 껍질로의 방출 전이에 의한 전자기파 발생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가장 넓은 간격인 1번에서 2번 간격을 포함하고 있는 2번 이상의 껍질에서 1번 껍질로의 전이들은 가장 큰 에너지 범위 자외선 영역을 방출하며 이 방출선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에너지 간격인 2번에서 3번 간격을 포함하는 3번 껍질 이상에서 2번 껍질로의 전이들은 방출선이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 부분을 우리는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이상의 껍질에서 3번으로의 전이에 의한 방출선은 적외선에 해당하며 파셴 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어는 최초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원자의 안정성과 수소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면서 전자 껍질 모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었습니다.